사이클로매틱 차트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선도인데 여러분이 그리는 것은 이쪽에 이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계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나 요런 거 요쪽은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요 내부에 물론 여기 이제 엔텔피라든지 절대습도 수증기 분압 가능하면은 이런 비체적이라든지 습고 온도 다 그리면 좋은데 하여튼 그건 이제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요거 어차피 이걸 그린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요 작성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식 같은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수식은 내가 대충 알려줬고 자료는 여러분의 연력학 교재에 있습니다. 연력학 교재에 승기표 여기 보면은 이제 다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곳은 이 공기조화 쪽에 설계하는 기술자들은 요 표를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근고온도가 얼마다, 습도가 얼마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습도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상대 습도죠. 그러니까 근고온도가 27도다, 상대 습도가 50%다 하면은 요 포인트를 잡으면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 노점 온도라든지 습고 온도라든지 엔텔피, 수증기 분압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연력학적 상태량이기 때문에 두 상태량을 알면 하나의 상태가 정해지고 그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상태량이 계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때 제일 위에 있는 선이 이게 이제 소위 상대 습도 100% 선이죠. 그런데 상대 습도 100% 소위 포화선인데 포화선은 소위 기압이 이제 소위 전압. 여러분 수식에서 보면 전압이 나올 거예요. 전압이 서울 같으면야 그냥 760mm HG 하지만은 이제 멕시코 시티 이런 데는 또 암적 고지되기 때문에 대기압이 낮습니다. 그럴 때는 대기압을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하일 때는 조금 더 선이 올라가고 또 대기압이 좀 더 높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적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했는 것이고 하여튼 요 방금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상태점이 정해지면은 그 상태점에서의 모든 량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작성까지도 했고 그래서 보통 이제 공기조화 교과서에 보면은 습공기표라고 또 있어요. 이 습공기표는 이제 연력학 교재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친절한 연력학 교과서에서는 습공기표라고도 아예 있습니다. 이제 요럴 때 여기 넣은 숫자는 예를 들면은
뭐 20도씨에서 여기 뭐 절대 습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포화 상태일 때의 모든 상태량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엔탈피, 뭐 분압, 절대 습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사이클로매틱 차트의 포화선에서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습공기표라고 나오는 것은 그 이제 차트의 포화 선상에서의 값이다라는 걸 알면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다른 형태로서 thermodynamic properties of moisture air, moisture air 하면 이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습공기, 우리 주위의 공기입니다. 요거 이 표도 역시 포화선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따라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작성할 때 필요한 사항들이 소위 포화 증기표에서의 증기의 분압, 소위 증기의 포화 압력이죠. 우리 쪽에서 이제 습공기 쪽에서 봤을 때는 증기의 분압이겠지만은 증기만 있을 때는 곧 증기의 포화 압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것은 이제 압력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 압력 기준에서 온도가 얼마다 하는 것은 이제 포화 온도죠. 또 뭐 이것은 이제 온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소위 물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증기표죠. 그래서 뭐 온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리프레지런트에서 이렇게 냉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물도 냉매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냉매표에도 이런 그 온도 기준해서 증기표가 있습니다. 됐고 이제 뭐 습고온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출할 것은 사용 설명서와 소스 코드, 그다음에 연결 자료, 그다음에 이제 출력되는 예와 뭐 그다음에 사용할 때 입력했던 자료, 그런 것들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차트를 언제 이용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기를 이렇게 밑에 스토브를 두고 공기를 가열시켰다. 이렇게 되면 하여튼 이게 요 모양이 뭐냐 하면은 헤어 드라이어죠. 헤어 드라이어에서 처음에 공기가 예를 들어서 뭐 20도씨다. 그러면은 헤어 드라이어 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엔탈피가 공급되겠죠. 그런데 헤어 드라이어에 내가 가습은 하지 않죠. 습기는 안 주죠. 헤어 드라이어에. 그러니까 그 원래 공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이제 헤어 드라이어 입구라면 여기 출구라면 헤어 드라이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겠죠. 수증기 소위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습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기가 이쪽이 검고 온도고 여기가 절대 습도 축이죠. 그러니까 절대 습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수평적인 변화가 되면서 검고 온도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검고 온도가 상승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쪽이 습도 상대 습도 100%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70%고 여기는 예를 들면 20%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여튼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습도가 변할 것이냐, 그때 열량은 얼마 필요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헤어 드라이어를 설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헤어 드라이어 안에 송풍기가 있으니까 그 공기 유량은 알겠죠. 그러면 헤어 드라이어가 또 공기가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지. 하여튼 뭐 적당하게 참을 수 있는 온도로 돼야 될 때 히터의 용량을 구하자. 이럴 때는 여기에서 그러면 공기에 엔탈피를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기가 얼마의 엔탈피를 갖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끓인 물이 계속 끓는다. 그러면 이제 소위 커피포트에서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런데 이 커피포트의 수증기는 아주 뜨거운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슬슬 뜨거울 때 말고 조금 이렇게 뚜껑을 열어 놓으면은 주위 온도와 비슷한 상황에서 증기가 계속 올라오겠죠.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 공기에는 소위 수증기만 공급됩니다. 온도는 여기서 이 공기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는 사실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나 수증기는 대거 방출되기 때문에 거의 수직선상의 변화입니다. 소위 공고온도 일정하면서 이제 절대 습도만 상승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게 잠열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것은 수평선상으로 움직이면 현열 변화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실제 공기가 가열된다 혹은 가습된다 이런 걸 이제 가열 가습이 우리 실제 공간에서는 동시에 다 일어나죠. 가습도 되면서 온도도 올라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 이루어지죠. 경사진 변화인데 경사진 변화는 모두 다가 잠열 변화 플러스 현열 변화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태가 다른 공기의 혼합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조기 견학하러 갔을 때 보면은 외기가 도입되는 쪽이 있었죠. 외기가 도입돼 가지고 환기, 리턴 에어와 섞여 가지고 그것이 이제 코일을 지나서 열교환기를 지나 가지고 송풍기를 해서 또 실내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내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열교환기 있고 그 전에 필터가 있고 그 전에 공기가 섞이겠죠. 하여튼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 A와 B 상태라고 하는데 겨울이라고 생각하면은 실내에서 돌아오는 공기는 25도 50%쯤 되는 그런 괜찮은 공기요. 근데 외기는 5도씨 30% 습도 하면은 이쪽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이 공기와 이 공기가 섞이겠죠. 공조기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기가 들어오고 아까 리턴 공기가 들어와서 섞입니다. 섞여서 이제 공조기 내부로 들어갈 때 그러면은
혼합되는 거죠. 혼합될 때는 어떻게, 이 혼합 후의 상태는 어떻게 될 거냐. 그야 당연하게 많은 쪽의 성질을 가지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뭐 3000 메타삼승 per hour, 1000 메타삼승 per hour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혼합된 4000 메타삼승 hour의 공기의 성질은 이쪽을 훨씬 많이 따르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유량의 비례해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C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A, B에 이제 우리가 차트상에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가지고 여기 유량이 A가 3이면은 3대 1의 영향을 받도록 시점을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A쪽이 3이 아니고 이쪽 반대쪽으로 3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크면 클수록 A의 량이 많으면 이쪽은 거의 A가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비례적으로 해서 혼합 후의 상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도도 혼합되면은 거의 비례적으로 되겠고 절대습수도 혼합되면은 비례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경사선 상에 고담 혼합된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개가 발생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 뭐 이런 B에서 이제 A로 이제 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꿀뚝에서 B 상태로 수증기가 꿀뚝에서 나왔다 칩시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요 포화선 내부에는 석공기죠, 그죠? 석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A라는 공기를 소위 이제 꿀뚝에서 나가는데 바깥은 A 상태예요. 외기가 꿀뚝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40도, 그 다음에 외기는 10도, 그럼 40도 70% 그 다음에 10도 30% 좋아요. 그러면 꿀뚝을 딱 나가면은 혼합되겠죠. 외기하고 그 꿀뚝에서 공기가. 그러면 이제 혼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여튼 어떻게 혼합될지는 잘 모르겠죠. 하여튼 풍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하여튼 그러면 이게 줄을 딱 끄면은 직선으로 끄면은 이 내부에 들어가는 선도 있어요. 그래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1대 1이다 할 때는 여기다 이거죠. 그럼 이 상태는 뭐냐? 상대수부터 100% 넘어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가 이쪽에서는 일부가 응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수부터 100% 이상은 자연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그 절대속도 량들은 다 물로 변하는 거예요. 물로 변하니까 물방울이 되지. 물방울은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이게 안개 낀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장 꿀뚝 같은 것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꿀뚝 바로 나와서는 안 보여요. 꿀뚝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만 보여요. 또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보여. 이게 뭐냐 하면은 딱 나오자마자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상태예요. 그리고 한참 올라가면은 외기가 훨씬 많겠지. 그때는 이쪽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봐서 아 저게 수증기다 이렇게 아니면은 뭐 연기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연기 같으면은 이런 거동을 보이지 않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검은 연기다. 그건 처음부터 꽁기 올라가겠지 뭐.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색깔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열교환기, 소위 공조기 안에 들어가는 코일이라는 것이 뭐 이런 거나 이런 거였죠. 하여튼 이 코일 안으로 찬물이나 더운 물이 통과하고 이 소위 핀과 핀 사이로 공기가 통과하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이제 공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 틈 사이를 싹 지나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찬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싹 지나가면은 공기 온도만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천천히 지나가거나 혹은 제 소위 공기량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물이 아주 차다. 그러면은 그 물의 온도까지도 공기 온도가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에 이야기했던 그냥 공기가 약간 온도만 내려간다 할 때는 일 상태에서 온도가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한 이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 공기 중에서 열교환기 핀 표면을 스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그냥 핀과 핀 사이에 교묘하게 중간에 서서 싹 영향을 덜 받고 나가는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모든 공기가 다 말하자면 열교환기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니죠. 모든 공기 입자가. 그래서 대충 봤을 때 그 영향을 받는 것이 95% 정도 받는다고 보면 좋습니다. 벌크로 평균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멀쩡하게 이제 온도만 내려가고 이제 습도가 100%가 안 되는 경우가 근코일을 통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찬물이 아주 차다. 그러면은 이게 공기가 차지는데 100% 차질 수 있겠죠. 100%로. 왜냐하면 이게 계속 온도가 자꾸 내려가면 여기에 포화선상에 닿죠. 포화선상에 닿는데 여기에 이 그림 보면은 다 닿게 안 그려놨어요. 왜 안 그려놨을까? 100% 공기가 모두 다 여기에 있었던 모든 공기가 이 코일을 통과하면서 모두 다 습도가 100%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못 해요. 왜냐? 중간에 서서 그냥 무수하게 통과하는 놈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95% 평균적으로 봐서 소위 뭐라고 그러나 제습용 코일을 제습되는 코일 될 정도의 낮은 온도의 코일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통과 후에 습도는 평균적으로 95%로 봅니다. 왜 95.5%를 안 보느냐 해도 할 말은 없어요. 하여튼 95% 정도로 보면은 공학적으로 타당한 여러 가지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이런 온도가 낮은 코일을 통과하고 나서는 온도는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공기 전체 통과한 공기는 3의 포인트로 오는데 이때 온도는 떨어지는데 습도는 95%로 떨어진다고 습도는 95%로 증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100%가 아니라.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의 코일을 습코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러면 뭐 코일은 똑같은데 열교환기는 똑같은데 거기 지나가는 공기에 따라서 습코일이 됐다가 금코일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소위 표면에서 결로가 일어나 가지고 열교환기 표면에서 결로가 일어나서 이제 소위 수증기가 물로 변해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코일은 습코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물방울이 전혀 생기지 않고 공기가 그냥 무수하게 지나가는 코일은 금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하라는 종류가 이제 많은데 하여튼 내한테 부하를 주지 말라, 심적 부하를 주지 말라, 스트레스 걸린다 이런 이야기 하죠. 소위 그런 부하요. 말하자면 이제 열적으로 얼마나 그쪽을 말하자면 이 방이 여름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열적으로 그게 부하입니다. 또 겨울 같으면은 얼마나 열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있는가 그게 부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부하 계산이라는 말이 있고 연간 부하 계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최대 부하 계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겠어요? 기기를 선정하기 위한 거예요. 전에 그랬죠. 보일러를 뭐 어떤 보일러를 사오느냐, 냉동기를 얼마나 큰 걸 사오느냐 할 때는 worst case에 또 괜찮게 사와야 된다 했잖아. worst case라는 게 최대 부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최대 부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이제 이 방에 전기 사용량을 계산해야 되겠다. 왜? 이 방 하나하나에 전부 다 전기 사용량을 계산해야지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그 예산안에 전기료가 들어가겠죠. 전기료가 얼마? 1년치 우리가 학교 예산을 짜면은 전기요금 얼마? 50억 이렇게 이제 책정해 놔야 되는데 그거 왜 50억이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모든 방에 1년에 전기가 얼마나 사용될 것인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연간 부하 계산은 하여튼 1년의 부하가 얼마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통틀어서 연간 부하가 얼마다 하면 거기에 뭐 숫자를 막 꼽아가지고 가스량을 꼽았든지 뭐 전기량을 꼽았든지 해서 전기 얼마 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부하 뭐 비정상인데 이것은 사실은 다 비정상 부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다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 뭐 다 다르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하려면 모든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경우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열전달 이런 거 이제 배운 적이 있겠지만 거기 보면은 처음 배울 때는 다 정상 열전달하고 스테디 컨덕션부터 시작하죠. 제일 어려워지면 이제 뭐 unsteady radiation and conduction and convection 뭐 이런 식으로 자 실제로 복잡해지는 게 막 나오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조건을 하여튼 이렇게 정상 열전달 열부하라고 가정할 때도 있고 실제로는 이제 비정상 열부하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부하 종류도 실부하, 공조기 부하, 열원부하 이런 말이 있는데 실부하는 하여튼 그 실내에 침입하는 열량, 뭐 실내에 발생하는 열량에 의한 부하고 공조기 부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 플러스 외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겨울에는 원치 않는 외기가 들어와요. 문틈으로. 또 여름에는 내가 원하는 외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기를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공조기 측에서 봤을 때는 소위 이 실의 부하가 100이다라고 하면은 공조기에서는 120을 만들어야 돼요.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공기를 움직이려니까 팬이 들어가잖아. 팬은 사실은 그것도 발열하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공기를 움직이려니까 덕트가 있었는데 덕트도 열 손실이 있고 그다음에 열 취득이 있겠죠. 시원한 바람 보내는데 공조기에서 시원한 바람 이쪽으로 보내는데 오다가 열 좀 받겠지 뭐. 여름에 15도 공기를 보낸다. 그러면은 주위가 30도인데 그거 그냥 두겠어. 다 쳐들어와서 이렇게 소위 냉기를 뺏어가겠지.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공조기 부하예요. 그다음에 또 열원 부하는 그보다 더 커요. 이게 100이라면 이게 120이면 열원 부하는 130이요. 열원 부하는 뭐냐 하면은 그 보일러 혹은 냉동기에서 본 부하예요. 보일러 혹은 냉동기에서 봤을 때는 공조기까지는 찬물을 보내주죠. 여름에 찬물 보내주면 그 찬물이 가다가 따뜻해질 거 아니야. 그거까지도 다 냉동기 책임이야. 보일러로 봤을 때는 또 더운 물 보내줘야 되는데 가다가 식잖아. 그거까지 다 보일러 책임이야. 그러니까 여름 부하는 그거보다 좀 더 크겠죠. 하여튼 그러나 이 실부하 이거 구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뭐 실부하에 뭐 20% 더해서 공조기 부하로 한다. 공조기 부하에 뭐 5% 더해서 이런 부하로 한다. 이런 통계적인 이야기로 이 사이 간격은 떼올 수 있는데 실부하는 다 달라요. 이제. 왜냐? 방의 종류가 수만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냉방부하는 하여튼 이 그림이 더 재밌겠지. 여기 하여튼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그러면 여름에 요 두 사람 위해서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뭐 생각해봐. 데이트하는데 땡볕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 또 뭐 불쾌지수가 뭐 90% 넘는 그런 방에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이제 내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빛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벽도 뜨끈뜨끈해.
벽이 따끈따끈하다는 것은 내가 느끼면 벌써 거기 벽으로부터 복사열을 받죠. 벽은 왜 덥냐? 이 벽체에 최양열이 딱 쬐니까 벽도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붕도 뭐 옥상이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뜨거운 거야. 그 다음에 내부에서도 뭐 조명, 뭐 밝아야 얼굴이 보일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요새 영업직 같으면은 잘 뭐 하여튼 이게 잘 보이게 해서 등을 굉장히 많이 달아놨죠. 하여튼 조명. 그러면 여기에 우리 둘만 있느냐? 사람이 많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하가 커지죠. 그래서 거의 인체 부하예요. 그 다음에 내부 발생열. 요 이제 차라도 한 잔 주려고 하니까 커피포트 꼽아야지. 또 뭐 주스 주려고 그러면 뭐 믹서기 돌려야지. 게다가 또 뭐 컴퓨터도 있지 뭐 하여튼 내부에 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전부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도 이 두 친구는 지금 여기에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조용하게 뭐 이렇게 신문 보는 정도요. 근데 이 방이 만약에 뭐 체육관이다. 체육관 용도다 하면은 이렇게 뭐 댄스 추는 만침, 댄스 하는 만침, 그때는 열도 많이 나고 땀도 많이 나겠죠. 하여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될 거 아니야. 문을 시원하게 한다고 꼭 닫아놓고 그냥 실내 공기만 뺑뺑 돌리면은 사람들이 내놓은 탄산가스만 자꾸 증가하고 산소는 자꾸 없어질 거지. 할 수 없지. 그러면 외부의 더운 공기라도 들어와야지. 외부에 그 더운 공기가 들어오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은 더운 공기가 들어올 때는 현열, 이 방의 온도가 25도인데 30도 공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도 차이만 치면 현열 부하가 들어오잖아. 근데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냥 외기가 그대로 들어오죠. 외기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습기도 갖고 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습도는 여기에 60%요. 기껏 해봤자. 근데 80% 공기가 바깥 공기는 그런 날도 있겠죠. 그럼 80% 공기가 습도 공기가 들어오면은 잠열 부하까지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어서 외기를 도입했는데 잠열은 들어오지 마라 이 소리 못 할 거 아니야. 할 수 없이 다 받지. 그리고 다 받고 나서는 내가 그걸 다 처리해 줘야 돼요. 내한테는 그게 부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하를 이제 합쳐서 보면은 이제 나눠 보면은 태양 복사 관련, 그 다음에 전도, 벽체에 의한 전도. 유리창은 전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양열을 이렇게 투과시키기도 하지만은 전도 열전도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만침 또 이제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외기가 들어와야 되죠. 들어와야지 우리가 호흡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럼 이게 거꾸로 보면 겨울에는 이게 도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겨울에는 요것도 도움 될 것 같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겨울에는 이렇게 도움이 조금 되지만 별로 도움이 안 돼. 겨울에는 태양광 자체도 약하잖아. 그 다음에 겨울에는 뭐 실내에서 이렇게 뭐 열 조금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크게 난방에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겨울에는 빠져나가는 걸 또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겨울에는 이게 온도 차이에 의한 것이 거의 절반쯤 열이 빠져나가잖아, 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겨울에도 호흡은 해야 될 테니까 그때는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그죠?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부하가 생기고, 그 찬바람은 또 습도도 약하단 말이야. 습도도 20%밖에 안 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60% 습도야, 실내는. 따라서 방에서는 가습기를 켜줘야 돼. 가습을 해줘야 되는 부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공기도 있지만은 필요 없이 들어오는 공기도 있어요. 텀으로. 텀이라는 것이 이제 뭐 간헐적으로 열어놓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출입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소위 극간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극이란 뜻이고 그 간극 그 틈 극간하면 틈 사이 바람 이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난방부하 요소가 돼요. 그래서 요 난방부하는 구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이 냉방부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어느 한 순간에 이거 이런 것이 동시에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저걸 다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겨울에는 뭐 안에서 무슨 뭐 체조를 해도 뭐 실내 공기 온도 올리는데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렇으니까 그런 것들 도움되는 것들은 별로 도움 안 된다고 이제 보고, 그래서 내한테 이로운 거는 겨울에는 이로운 거는 별로 이제 도움 안 된다고 보고, 내한테 해로운 것들만 다 이렇게 부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하여튼 이렇게 오피스 오토메이션이 많이 돼가지고 내부 관리량이 많이 증가하고,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부하량이 이제 커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헐 공조와 추결 부하 이런 간헐 공조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퇴근하면은 이 방은 겨울에 난방 안 하잖아요. 여름에 냉방 안 하지. 근데 아침에 오면은 여름에 아침에 오면 이제 벽이 뜨끈뜨끈해. 그지? 근데 조금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이제 그래 되면은 우리 교실 같은 것이 간헐 부하에 속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방의 온도를 25도로 유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 같으면 20도로 유지하지 않는 거야. 겨울에는 뭐 한밤중에는 뭐 0도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지 뭐. 겨울에는 아침에 오면은 서늘해. 왜냐하면 내 몸에서의 복사열이 주위 벽으로 쫙 빠져나가니까. 즉 그래 되면은 아침에와 오후 같으면 아침에는 그 전날 추워졌던 거, 그 전날 차가워졌던 거, 그 전날
따뜻해졌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상쇄시켜야 되지. 그런 것도 이 방에서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죠, 부하죠. 그런 것이 축열부하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고려를 하긴 해야 돼요.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아까 이제 또 부하라는 것은 소위 용어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 것, 이 방에 스트레스 주는 거, 열정에 스트레스 주는 거, 모든 것, 그런 것을 끌어모아서 부하라고 합니다. 취득, 열 취득이나 열 부하나 취득하니까 내가 부하가 되겠죠. 열을 취득한다는 말과 이 부하가 얼마 된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조금 달라요. 이게 열을 취득한다고 해서 이 방의 부하가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서 지금 여름에 태양열이 쫙 들어왔다. 뭐 이렇게 뭐 구름이 거쳐가지고 태양빛이 쫙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태양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열 취득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득된 열량이 하여튼 취득은 했는데 이 실내 공기를 금방 데우지는 못하잖아. 그렇지? 소위 취득하자마자 금방 공기가 데워졌다면 그게 취득하자마자 열부하로 변한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지. 그 태양열이 돌아가지고는 저 의자를 따뜻하게 뜨겁게 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 끝나고 갔는데 그 다음 이제 들어오는 학생은 의자가 뜨끈뜨끈해서 부하가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취득은 그 전 시간에 했는데 부하는 1시간 후에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용어가 취득, 부하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방부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취득된 열량들이 뭐 하여튼 열부하로 변할 때 여름에 냉방부하가 되고 난방부하가 되는데, 이게 취득 시점과 조금 이제 부하가 되는 시점은 시간상 딜레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제거 열량, 이거는 이제 제거해야 될 열량, 이런 것은 이제 공조 시스템이 실제로 제거해야 되는 열량인데, 이때는 공조기가 되겠죠. 공조기가 하여튼 이 방에서 생기는 모든 피해 사항들을 복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조기는 이제 얼마나 열을 제거해야 되느냐 할 때는 축열된 것까지도 다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냉방부하, 난방부하가 있고, 냉방부에도 잠열부하, 현열부하, 잠열부하, 난방부도 잠열부하, 뭐 현열, 잠열부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부하의 종류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해당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름, 겨울이겠죠. 하여튼 여기 보면 이게 냉방부하는 여기 모든 것이 다 냉방부하가 돼요. 냉방 현열부하가 돼요. 또 뭐 지중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하 주차장이다. 지하 주차장도 그 벽이 있잖아. 거기서 얼마 열이 들어오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왜 또 실내 여기까지는 실내 부하에 속하고, 이거 플러스 이거는 공조기 부하에 속하고, 전부 다 해서 또 추가로 요거 더하면은 여론 부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실내 부하가 100이면 공조기 부하가 120 주면 되고 여론 부하가 130 주면 된다. 그래서 그 부하의 종류가 현열, 잠열 따라 쭉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실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몇 명이 있느냐 뭐 가지고 하는 건데 제실리로는 땀도 내고 호흡에 의해서 석유도 내니까 잠열부와 현열부가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난방부하에는 도움이 줄 것이냐? 별로 도움을 못 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있으면 없으면 돼 있는데 하여튼 뭐 겨울이라도 뭐 입시 설명회 한다 그러면 꽉 차겠지. 그때는 뭐 겨울이라도 더운 거예요. 그럴 때는 인원에 의해서 이제 소위 뭐 열부하가 오히려 뭐 거꾸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냉방부하부터 이제 실내 냉방부하를 이제 먼저 구해 보는데 여기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최대 부하를 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최대 부하. 그래서 이제 하루 24시간 또 1년도 365일이니까 뭐 하여튼 어떤 날이 최대 부하가 된다고 한마디로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집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남양집 같으면은 연중 7월 28일, 7월 29일쯤 되겠지. 이게 소위 이제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 뭐 홍콩 이런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사계절이 있는 지역에서 그렇고 또 남양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양집이다. 서양집은 가을에 10월 달에 더 더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계산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이제 이게 공조기가 하나 있으면은 또 냉동기가 하나 있으면은 그 냉동기 밑에는 냉동기가 이제 케어하는 공조기는 뭐 10대 이렇게 뭐 10대쯤 되겠고 그다음에 공조기 한 대가 또 케어하는 방은 뭐 30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방 30개에 공조기 10개 있고 예를 들어서 냉동기 한 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이라는 것이 30개 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냉동기 측이나 공조기 측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방만 아주 덥다고 뭐 해서 그 방에 시간적으로 봐서 방이 뭐 여기 뭐 1호실 있고 15실 있으면은 1호실 사용할 시간과 2호실 사용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조기로 봐서는 모든 시간을 다 합해야 돼요. 합해서 가장 큰 놈을 그 공조기가 커버해줘야 되니까 월스트 케이스를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딱 생각해서 그 시점에 모든 실에서의 부하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말하자면 시간으로 쫙 그려 그 합을 그러니까 각 실에서의 부하 합을 시간대별로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제일 큰 놈이 최대 부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 방 하나도 지금 공조기를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우선은 방 하나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방 하나부터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하여튼 뭐 열취독 유형은 태양열, 그다음에 뭐 벽과 천장, 바닥, 지붕, 제실이는 조명, 기기 뭐 도입 외기, 침입 외기, 막 기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데 대해서 부화 계산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최근이라는 게 한 5년 전까지. 왜냐? 그냥 미국 거 쓰고 일본 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걸 그대로 보면은 미국은 1950년대부터 하여튼 이 부화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구자들이 쫙 붙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화 계산을 정밀하게 하면 할수록 비용이 세이빙 되니까. 왜냐하면은 뭐 대규모 무슨 몰이다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냉동기나 뭐 보일러의 용량이 1%만 줄어도 그 돈이 상당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안 되죠 또.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그 건물이나 공장이 대규모 됨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제 경비를 절약하려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부하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온갖 방법들이 쭉 나와서 뭐 여기서 TETD 방법, 뭐 SGHF 방법, 뭐 TA 방법, TFM 방법, 뭐 CLF 방법 해서 계속 나와서 지금은 Radiant Time Series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전달 배웠기 때문에 야 뭐 그거 뭐 잠시 계산하면 되지. 사실 여러분 열전달 실력으로 요런 벽에서 바깥으로부터 실내 온도가 내가 원하는 온도가 25도인데 바깥에서 얼마나 열이 들어오는 걸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건 전부 다 균일 물질이다. 또 3차원 아예 생각도 못하니까 뭐 그냥 뭐 아주 긴 봉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트랜지언트 시간적으로 계산 무지하게 복잡죠. 아예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제멋대로 생긴 이런 실제 공간에서의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들어오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니까 소위 열전달 실력으로는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계하는 사람 열전달 전공자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열전달 전공 정도 되려고 그러면은 뭐 이런 벽체에서 이렇게 홈이 뚫어져 있을 때 여기서 이게 홈과 요 판에서의 뭐 열전달 얻은 거 잘 되냐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부하 계산을 하면은 뭐 그렇게 하겠지. 근데 부하 계산하는 사람이 저거 계산하고 앉았으면 세월 다 가지. 그러니까 뭔가 계산하는 사람, 부하 계산하는 사람들한테는 열전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돼라고 쉽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Latent Time Series 방법을 쓰라. 그러면 좋을 것이다. 그것까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뭐 TATD, TA법 이런 방법들을 7년부터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오는데 사용해 보니까 너무 복잡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쩌면 되냐 이런 게 자꾸 나와요. 그러면 자꾸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 또 컴퓨터가 또 종이 나왔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뭐 하여튼 여기 1980년 90년 이 사이에 뭐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 뭐 컴퓨터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걸로 하자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컴퓨터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그 말하자면 계산 방법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컴퓨터 없을 때 같으면은 복잡한 계산은 아예 제한을 못 해요. 아무도 안 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복잡한 계산 방법도 제한해 놓으면은 사용하거든. 하여튼 그래서 RTS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복사 시계열 방법인데 우리나라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집중돼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여튼 뭐 아슈레 부하계산법 이 부하계산법만 강의해가지고도 한 학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미국 방법이 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좀 더 뭐 우리 학생 100명 중에서 아니지 한 50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이 부하계산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걸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뭐 하스프라고 해서 이제 그 부하계산법을 발전시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거 그대로 또 카피하는 거 싫잖아.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는 아슈레 미국의 이제 부하계산 방법을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학회 공인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걸 쓰라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정부에서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해라. 그럼 나 안 해. 그러면 정부에서 할 말이 없어. 이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은. 왜냐? 설계만 잘하면 되는데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럴 수 있잖아. 그지? 어떤 사람은 나는 일본에서 배워와서 일본식으로 하겠어. 좋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엑셀로 해서 좋은 방법을 고안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서 실제 수요자한테 뭐 판단 받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소위 권위 있는 학회, 소위 기술자들의 협회죠. 그게 이제 여기서는 대한설비공학회인데 여기서 2006년도에 공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복사 시계열을 기초로 소위 RTS 쌀렉, RTS는 미국의 RTS 방법이고 여기다 쌀렉이란 말은 이제 뭐 Society of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뭐 예를 들면 이 소프트웨어를 각 한 회사에 팔면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는 거죠. 요 이유는 또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